안녕하세요. 책이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좀 오래된 작품인데요. 1982년도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 고 최인호 작가의 깊고 푸른 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인호 작가님은 1945년 서울 출생이며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한국일보 신춘문예 입선으로 그리고 196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견습 환자가 당선되어 등단했습니다. 작가님은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겨울여자, 겨울나그네, 상도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으며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되거나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가님은 암투병 중 병세 악화로 2013년 향년 67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깊고 푸른 밤은 작가가 1982년 미국에서 6개월간 체류하면서 집필하였고 같은 제목의 영화 시나리오는 제목과 미국이라는 배경만 빌리고 소설과는 달리 불법 이민과 관련한 아메리칸 드림의 허상을 드러낸 내용입니다. 이 소설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몰락에 따른 절망과 패배감 등 자의식의 변화를 다룬 작품으로 작가의 서울고등학교, 연세대학교 2년 후배인 가수 이장희를 모델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때 유명한 가수였으나 대마초 사건으로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미국에 온 준호와 잘 나가던 작가인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여행을 하게 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고차와 지도 한 장에 의지해 일주일간의 여행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그들은 준호가 오다 가다 안면만 튼 어떤 사람의 주소 한 장을 가지고 그 집을 찾아와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여행의 출발지였던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기 위해 눈을 뜹니다. 일어나, 벌써 9시 반이야. 준호는 하품을 하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유난히 부지런을 떠는군 젠장. 형은 그래도 일찍 잠이 들었었잖아. 난 5시가 넘어서 눈을 붙였단 말이야. 떠나자. 떠나면 잠이 안 올 거야.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순 없어. 18. 그는 웃었다. 외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같아. 여긴 미국이야 형.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 봤댔자 반겨줄 사람도 없어. 로스앤젤레스가 서울인 줄 아슈? 젠장할. 아이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 커피나 한 잔 마셨으면 좋을 텐데. 간밤의 파티로 엉망이 된 난장판 속에서 준호는 기어코 마리화나를 챙겨가지고 나오고 그들은 다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Deep in the shadows, I know it's hard to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So far as the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았다. 비록 겨울이긴 했지만 미국에서도 가장 좋은 캘리포니아의 날씨였다. 운전은 준호의 차지였고 지도를 읽고 판독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지난 일주일 내내 그들은 그렇게 여행을 해왔었다. 길이 갈라지는 2마일 전방이면 도로 표지판이 우뚝 서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어쩌다 잠깐 한눈을 팔면 갈라지는 교차점을 놓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것이 맹렬한 속도로 굴러가고 있었다. 차가 굴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자체가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 그들은 운전대를 잡고 가만히 앉아있는 느낌을 받는다. 도로는 미친 듯이 질주하고 도로 양옆에 키 큰 농구 선수들처럼 서 있는 야자수 나무들은 휙휙 스쳐 지나간다. 모든 차들은 일정한 골을 향해 볼을 쥐고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대시하고 있으며 야자수 나무들은 그 공을 방해하는 농구 선수들처럼 막아서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거대한 에스컬레이터 속에 갇혀있는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도로는 거대한 이동벨트이며 그 위를 굴러가는 차들은 빠르게 조립되는 상품들처럼 보인다. 운전을 하는 준호나 쉴 새 없이 방향을 잡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그나 무시무시한 메커니즘에 이기는 길은 살인과도 같은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는 길이었다. 지도는 그의 유일한 나침판이었다. 어떻게 된 거야? 나올 때가 되었어, 형. 산 호세를 출발해 101번 도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오던 준호는 30분쯤 지나자 숨가쁜 소리를 질렀다. 잘 봐, 18. 한눈 팔지 마라. 살리나스야. 알고 있어. 줄곧 지켜보고 있다니까. 그는 충혈된 눈으로 소리질러 말을 받았다. 준호는 그의 고등학교 2년 후배였다. 그의 동생과 같은 나이 또래이고 또한 절친한 친구였으므로 보통 이상의 친밀감을 갖고 있었다. 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준호 그를 만난 것은 전혀 우연이었다. 그는 여행을 떠나온 길이었고 준호 역시 여행을 떠나온 길이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달랐다. 준호는 여행을 떠나온 김에 아예 미국에서 눌러 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다. 준호는 한때 제법 이름이 알려진 가수였고 그의 노래 가사말을 그가 몇 개 써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기 절정에서 소위 대마초를 피운 죄로 지난 4년간 무대를 빼앗긴 불운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동안 그는 이것저것 사업에 손을 대어 제법 돈도 모았지만 결국 끝내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그는 CM도 작곡하고 양복점도 하고 나중에는 제주도에서 밀감 농장을 경영하기도 했었지만 그의 방랑벽이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렸다. 결국 대마초 가수들을 구제한다는 발표가 난 후에도 그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노래를 부르기엔 너무 늙었으며 좋지 않은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두 아이와 아내가 있는 가장이었는데 우연히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단 해외로 빠져나왔지만 이미 돌아갈 시간은 초과되어 있었다. 그는 내친 김에 미국에 눌러앉겠다고 말했었다. 그가 준호에게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대답했었다. 무서운 나라야. 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아. 18. 난 미국에서 살 거야. 준호는 이미 한국을 떠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었으며 그는 상대적으로 미국 생활에는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여행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식으로 이민해 온 사람도 아닌 어정쩡한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단돈 20달러면 놓을 수 있는 전화를 가설하고 밤이나 낮이나 받는 사람이 부담으로 하는 국제전화만 걸어댔었다. 며칠 동안 준호의 싸구려 하숙방 침대에서 함께 자본 일이 있는 그로서는 밤이건 낮이건 때도 없이 국제전화를 거는 준호의 고함 소리를 꿈결 속에서 듣곤 했었다. 나야 나, 뭘 하니? 여긴 미국이야. 여기 로스앤젤레스야. 거긴 어떠냐? 눈이 오니? 눈이 많이 온다고? 거리가 막혔겠구나. 여기가 눈이 올 리가 없지. 여긴 언제나 여름이니까 말이야. 뭐 재미있는 일 없니? 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걸렸구나? 여편네하고 잘 땐 이불 덮고 자라고 이 새끼야. 하루에 몇 탕 뛰니? 몸 조심해. 우라질 새끼야. 가끔 내 마누라 좀 만나니? 가끔 불러내서 밥이라도 사주라. 그렇다고 데리고 자란 소린 아니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준호가 마침내는 아무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누구와도 통화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준호는 나머지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마리화나를 사는 데 써버리고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로 그 마의 플리프로 쓰라린 경험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준호는 피와 같은 돈을 아낌없이 마리화나를 사는 데 써버렸으며 그는 밤이건 낮이건 그 독에 취해 있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피웠으며 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것을 피웠다. 그가 그것을 다시 피운다는 사실은 로스앤젤레스 한국 사람들에게 파다하게 소문이 번져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구제할 수 없는 녀석, 도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놈, 염치 없는 새끼로 취급하고 있었다. 마리화나를 사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놈이라고 준호를 인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생활한 지 석 달 만에 그는 철저한 거렁뱅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찾아가지 않았다. 준호와 여행을 떠난 후부터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경을 가라앉히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까지 오는 길에도 이미 자동차에 체인을 갈아 끼우면서 서로 다투다가 결국 그를 때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이 새끼야. 준호가 무엇라고 중얼거리듯 달래듯 웃었다. 체인이 필요한 건 자동차 바퀴지 내 얼굴이 아니야. 그는 준호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자동차의 시트에 함부로 쥐어박았다. 준호는 의외로 얌전하게 그의 폭력을 감수하고 있었다. 갑자기 준호의 양순한 비폭력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필요 이상으로 신경질을 부린 자신에 대해서 그는 침이라도 뱉고 싶은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나 새삼스레 준호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었다. 어쨌든 두 사람은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이 가라앉은 분노 뒤끝에 참담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준호의 골통을 자동차 체인으로 부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저 눈 덮인 산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애초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이는 준호의 탓이 아니었다. 지난 가을 김포 비행장을 떠났을 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절박한 분노와 자포자기적 울분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여행을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도망쳐온 셈이었다. 그는 디즈니랜드에서도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도 할리우드에서도 한국인 식당에서도 할리우드의 싸구려 창녀 아파트에서도 그녀의 금발 음모 위에 입을 맞추면서도 내내 가슴속에서 분노의 붉은 혀가 쉴 새 없이 날름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김포공항을 떠나면서 줄곧 분노하고 있었다. 그를 전송하기 위해 따라 나온 아내의 눈과 두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도 분노하고 있었으며 짐을 체크하는 세관원의 손끝에도 분노하고 있었다. 그 즈음 결혼한 뒤 처음으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때렸다. 아내는 그에게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변했어요. 당신은 이상해졌어요. 한 회분씩 쓰는 신문 소설에도 분노하고 있었으며 그가 쓰는 모든 소설에도 분노하고 있었다. 활자화된 문장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있었으며 그는 신문을 보면서도 분노하고 있었다. 분노를 참을 만한 절제는 나사가 풀려 그의 용솟음치는 분노의 힘을 감당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의 작품이 영화화된 극장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상한 짐승처럼 이를 악물고 있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는 더 이상 긴장과 자제로서도 눌러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술자석에서 그는 술만 마시면 마주 앉은 사람들과 싸웠고 어떤 때는 병을 깨고 술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했었다. 여행을 떠나온 것은 그런 모든 분노의 일상생활에서 도망쳐온 것이었다. 밤늦게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려서 긴 복도를 걸어가며 그는 자신이 도망쳐 왔다기보다는 망명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망명을 한 것일까? 보다 큰 자유를 위해서 망명을 떠나온 것일까? 분노로부터의 망명인가? 숨막히는 일상으로부터의 망명인가? 형은 어젯밤 미친 사람 같았어. 어젯밤의 얘기를 준호가 합니다. 그들이 숙박을 신세진 그 집에서 주인 일행이 자기들은 미국 시민이라고
한국은 더 이상 우리들의 조국이 아니라고 한 말에 그가 너희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놈들이라고 난동을 피운 모양입니다. 레코드판을 부수고 유리창을 깨고 난 형이 그토록 애국지사인지 몰랐어 라고 준호가 말했으나 그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계속해서 달립니다. 준호는 바닷가의 풍경에 흥분한 듯 해안가에 위치한 고급 주택들을 보며 자기도 저런 집에서 하인을 두고 살 거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그는 미국의 풍요한 문명과 엄청난 자연 풍경에도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잘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우고 준호는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불을 붙이고 서둘러 연기를 들이마셨다. 목젖이 튕기도록 기침을 했다. 그러나 아까운 연기는 흘러나오지 않았다. 연기가 이미 그의 폐부 속에서 모조리 연소되었기 때문이었다. 저것 봐. 그의 눈이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다. 그의 눈은 이 지상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있었다. 준호는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동시에 응시하는 듯한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꿈에 잠겨 있는 것 같았다. 황홀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져나갔다. 저것 봐, 형. 하늘 좀 봐. 얼마나 아름다워. 무지개 같아. 저 파도 좀 봐. 저 파도 좀 봐. 그는 넉나간 목소리로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가 이유 없이 웃는다는 것은 그가 서서히 황홀경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신호였다. 한 모금 빨아봐, 형. 준호는 그에게 파이프를 내밀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말어. 한 번만 빨아봐. 형의 얼굴이 예뻐졌어. 킬킬. 그는 계속 웃었다. 남아있는 풀잎의 연기를 그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까운 듯 그는 볼이 메이도록 연기를 들이마셨다. 형, 왜 우리가 이곳에 있을까? 우린 왜 이곳에 있지? 그건 참 이상한 일이야. 그는 꿈을 꾸고 있는 몽유병 환자처럼 보였다. 내버려 둬. 그는 자신에게 준엄하게 명령했다. 그의 꿈을 깨워서는 안 돼. 그를 방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형. 운전 중에 그것을 피울 때면 그는 준호에게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곤 했었다.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준호는 짐짓 밝게 웃어 보이곤 했었다. 한 모금만 빨면 오히려 운전이 잘 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난 죽고 싶지 않아, 이 새끼야. 난 죽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온 건 아니야. 그는 냉정하게 대답했었다. 그들은 다시 운전대를 잡고 바닷가의 해안을 끼고 쉴 새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 그는 벌써 오후 내내 말 한마디를 않고 있다. 그 역시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앉아 있을 뿐 절대의 고독 속에 앉아 있다. 차는 제 스스로 자전하는 지구처럼 굴러간다. 어둠 속에 헤드라이트 불빛을 받은 도로 표지판이 이따금씩 척후병처럼 떠오른다. 도로 표지판이 그로버시티를 가리키고 재빨리 물러간다. 차의 계기가 70마일을 가리키고 있다. 바늘은 70마일을 오버하기도 하고 못 미치는 분기점에서 경련을 하고 있다. 오일 게이지는 거의 바닥이 나 있다.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려면 한 번쯤 기름을 풀로 채워야 할 것이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로스앤젤레스라는 목적지를 향해 끝도 없이 달려가던 중 준호는 아내가 한국에서 보내온 수십 번도 넘게 들은 녹음 테이프를 꺼내어 듣습니다. 준호를 걱정하는 아내의 목소리, 아빠를 찾는 아이들의 목소리. 당신에 관한 신문기사가 주간지 같은 데 나오고 있어.
당신이 미국에서 주저앉았다고 그러는 거야. 좀 빈정대고 있는 투의 기사가 나오더니 지금은 오히려 잠잠해요. 준겸이가 요즘 아빠를 찾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빠가 어디 갔냐고 찾고 있어. 그럴 때면 나는 아빠가 미국에 갔다고 이야기해줘. 준겸이는 로봇하고 우주인 만나러 갔는지 알고 있어. 은경이는 새학기에 2학년이 되니까 그 애는 준겸이보다 아빠를 덜 찾고 있지. 하지만 철이 들어서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며칠 전에 학교에서 제출하는 일기장을 본 적이 있었어. 그 일기장엔 아빠 이야기뿐이었지. 아빠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그게 이상하다고 썼었어요. 하나님, 아빠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썼었어요. 여긴 무지무지하게 추워요. 몇십 년 만에 추위라고 야단들이야. 아파트 내에서는 난방이 되어 있지만 따로 석유 난로를 피워야만 견딜만 해요. 어쩌자는 것인지, 당신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순간 준호는 스위치를 눌러 카세트를 꺼버렸다. 차 안은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생명력이 결여된 단조로운 목소리가 끊겨버린 후부터 어둠을 뚫고 달려가는 차의 엔진 소리가 해소병에 걸린 환자의 헐떡이는 가래소리처럼 상대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차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차체는 관절이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심하게 요동을 치고 있었다. 쇳덩어리들이 끊임없이 가열되는 열로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좀채로 불평하지 않던 과묵한 차는 부서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준호는 차의 속력을 줄이지 않았다. 속력을 알리는 계기의 바늘이 75마일을 초과하고 있었다. 바늘은 80마일을 향해 육박해 들어가고 있었다. 차가 고통을 호소하며 몸을 떨었다. 바늘은 80마일에서 85마일로 치닫고 있었다. 차체는 수전증에 걸린 알코올 중독자의 손처럼 와들와들 떨고 있었고 좁은 도로를 비상하기 시작했다. 위험하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내버려둬. 내버려둬. 그는 자신에게 준엄하게 명령했다. 준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둬. 갑자기 차 안에서 뭔가 타고 있는 듯한 기분 나쁜 냄새가 난 듯 싶더니 차창 앞 차체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연탄막을 뿌린 듯 시야가 흐려졌다. 차는 돌연 도로를 벗어나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벼랑 위에 만들어둔 공터의 난간을 향해 미끄러져 들어갔다. 견고한 쇠난간과 차의 앞부분이 날카로운 파열음을 내며 부딪혔다. 차는 가까스로 멈춰섰다. 조금만 더 가속도의 충격으로 전진했다면 차는 쇠난간을 부수고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졌을 것이다. 헤드라이트 한쪽이 쇠난간과의 충돌로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며 꺼졌다. 그들은 넋나간 사람들처럼 좌석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닫혀진 차체에서는 끊임없이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난 가겠어. 젖은 목소리로 준호는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눈물이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난 돌아가겠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는 즉시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겠어. 다행히 떠나올 때 왕복 티켓을 사두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형, 나 돌아가겠어. 나 결심했어. 준호는 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을 손등으로 연신 씻어내리고 있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앉아있지? 이곳은 남의 땅이야. 왜 우리가 이곳에 있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구할 수도 없어. 차는 망가져 있고 길을 잘못 들어선 걸 알게 된 그들. 준호가 이제 결사적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과는 반대로 그는 우린 로스앤젤레스에 영원히 도착할 수 없을 거라고 하며 킬킬거립니다. 그리고 준호의 마리화나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영원히 도착할 수 없을걸. 난 알고 있어. 처음부터 1번 도로는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도로가 아니었어. 로스앤젤레스는 2번 도로로 3번 도로로 달려간다 해도 영원히 도착할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로스앤젤레스란 도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 그건 지도 위에만 쓰여있는 가공의 도시 이름일 뿐이야. 되돌아가 봐. 넌 1번 도로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테니까. 그는 준호가 늘 하던 짓을 봐둔 대로 마리화나의 풀잎을 손끝으로 이겨서 조그만 덩어리를 만들어 파이프의 얇은 섬유망 위에 띄어 올렸다. 양이 너무 많아. 제발 유치한 짓 좀 하지 말어. 이거 독한 거야. 형같이 처음 피우는 사람에겐 이건 너무 독해. 그는 성냥을 꺼내 풀잎에 불을 붙이고 깊게 빨아들였다. 마른 풀잎이 빨아들이는 호흡으로 한순간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는 입안에 가득한 연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방망이질을 해댔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팽창되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무리였다. 그는 밭은 기침을 했다. 순간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극심한 현기증이 일었다. 그는 헐떡이며 차창에 머리를 대고 몸을 바로잡았다. 눈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야생동물의 그것처럼 밝아졌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호흡기도가 파열된 듯 들이마시는 공기의 저항이 느껴지질 않았다. 그의 온몸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나갔다. 형, 괜찮아? 정말 괜찮겠어? 아득히 먼 곳에서 아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목소리가 날아온 방향을 보았다. 그곳에는 어리둥절한 표정 하나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채소처럼 기괴한 모습으로 뒤틀리고 있었다. 괜찮아. 그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말을 하지 않고 그의 입을 빌려 누군가 대신 말해주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차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어딜 가는 거야, 형? 바람 좀 세겠어. 안 돼, 위험해. 나가지 말어. 돌아와. 안 돼, 제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그는 난간을 붙들고 벼랑 아래를 노려보았다. 그곳에는 미친 말갈기와 같은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지축을 흔드는 파도 소리가 후퇴를 모르는 군대의 발자국처럼 진군에 들어오고 있었다. 어디선가 큰 북을 두드리는 듯한 타격음이 둥둥 울리고 있었다. 벼랑은 가파르지 않았다. 그것은 제법 급하게 바다 쪽으로 뿌리내린 작은 곳에 불과했다. 벼랑을 따라 샛길이 뻗어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 샛길로 굴러내렸다. 헛발을 디뎌 넘어졌으나 곧 일어났다. 그는 구르고 뛰며 달리며 넘어지면서 샛길을 뛰었다. 균형을 잃은 그의 발길은 바닷가의 돌더미 위에 와서 멎었다. 무수한 돌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성남 파도의 포말이 비가 되어 그의 몸을 적시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돌 위에 주저앉았다. 즐겁고 유쾌하고 그리고 슬펐다. 그는 거센 파도에 의해서 바다를 건너 밀려온 죽은 시체처럼 바위 위에 쓰러져 누웠다. 그제서야 줄곧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보았다. 파도에 의해서 밀려온 낯선 무트로의 망명이 그의 분노를 잠재운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 그가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삶들,
그가 소유하고 잃어버리고 허비했던 명예와 허영, 그가 옳다고 믿었던 정의와 법,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배반당했던 그의 욕망, 끊임없이 추구하던 쾌락과 성욕, 그가 한때 가지고 버렸던 숱한 여인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무참하게 얻어맞고 마침내 처절하게 패배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처절하게 패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분노는 참다랗게 죄를 보이며 소멸되었다. 이제는 원한도 증오도 저기도 미움도 아무것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는 딱딱한 바위의 표면 위에 입을 맞추며 그를 굴복시킨 모든 승리자들에게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이젠 정말 돌아가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너무 지쳐 있었으므로 그 누구에게든 위로받고 싶었다. 오늘은 최인호 작가의 깊고 푸른 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책사람이었습니다.